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학교에서 아이패드로 했던 수업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태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태계 내에서 먹이 관계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의 먹잇감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계 관계에서 이렇게 먹이 관계가 일렬로 연결될 때 메뚜기가 풀을 먹고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고 개구리가 뱀을 먹고 뱀이 독수리를 먹을 때 일렬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먹이사슬은 1차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얘는 생산자를 먹으니까 1차 소비자고요. 얘는 2차 소비자입니다. 당연히 얘는 3차, 얘는 4차 소비자예요. 생태계 내에서 가장 상위 단계에 속하는 소비자를 최상위 포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먹이 관계에서 우리는 단순화된 형태만을 보고 있어요. 실제 생태계는 이렇지 않죠. 실제 생태계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풀을 먹는 아이들이 나비, 애벌레, 다람쥐, 토끼, 들쥐처럼 상당히 다양하고요. 이들을 먹는 포식자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그물처럼 꼬여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먹이 관계에서 생산자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생산자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풀들이 생산자예요. 그리고 나무들도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라고 하는 건 이제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보면 생산자를 먹는 나비가 1차 소비자고요. 애벌레도 1차 소비자, 다람쥐도 1차 소비자, 토끼도 들쥐도 생산자를 먹으니까 다 1차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1차 소비자를 먹는 아이들은 다 2차 소비자예요. 얘는 2차, 얘도 2차, 얘도 2차가 되겠죠. 근데 다람쥐를 먹는 부엉이도 2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찾아볼까요? 2차를 먹는 애들은 다 3차입니다. 얘는 3차, 얘도 3차, 그리고 얘도 3차가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포식자고요. (2차) (3차) 포식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특징을 보자면 풀, 이 아래에 있는 풀의 양이 제일 많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소비자들을 다 지탱을 하려면 먹고 남아야 돼요. 나비나 애벌레, 다람쥐, 토끼, 들쥐가 먹고 남을 정도가 돼야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생물량을 따지면 개체수를 따지면 1차 생산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종은 당연히 두 번째로 많은 종이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많은 게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최상위 포식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생태계 내에서는요, 최상위 포식자가 제일 숫자가 작습니다. 얘는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생산자의 개체수를 따지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1차 소비자가 많고요, 그 다음은 2차 소비자, 그 다음은 3차 소비자가 많습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제일 적고요. 얘를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가장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라고 나타내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이 생태 피라미드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수를 나타내는 피라미드, 생물량, 생체량을 나타내는 피라미드,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피라미드입니다. 생체량을 나타내는 피라미드는 보통 생물의 전체량, 건조량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생물의 부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생산자의 부피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1차 소비자, 그 다음이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포식자. 에너지량도 똑같습니다. 생산자량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개체수 피라미드하고 에너지량 피라미드입니다. 이 개체수 피라미드를 가지고 생태계가 안정되었을 때와 안정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를 그림으로 지지난 시간에 그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생태계 내에서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나 생산자의 개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개체수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차 소비자가 증가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또한 1차 소비자의 먹잇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둘의 변화로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1차 소비자의 변화가 2차 소비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생산자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난번에 삼각형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던 바예요. 얘가 이제 개체수 피라미드 가지고 볼 수 있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에너지량 피라미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듯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생산자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화학물질로 고정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면 이 전체를 섭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1차 생산자도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장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사되는 양도 있어요. 죽는 양. 요 나머지 요것이 피식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요 피식되는 양만 에너지로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1차 소비자에서 똑같이 자기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호흡량이 되고요. 일부는 본인의 부피를 늘리는 생장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피식량입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는 또 요거를 먹고 나머지 호흡도 하고 생장도 해서 3차 소비자에게 요만큼 먹히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의 형태로 생태계를 벗어난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생태계 내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에너지 X가 태양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화학물질로 고정이 되고요, 이때 이 과정이 광합성 과정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생산자에게 들어오게 되죠. 생산자는 A약이 먹혀요. A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얘를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생산자, 소비자에서 각 단계에서 에너지가 환경으로 빠져나가더라. 이게 열의 형태로 호흡 과정에서 빠져나간다. 얘들의 고사, 죽는 양은 다 분해자에게 가서 분해가 되고요, 얘들도 결국엔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생태계로 방출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고정될 때, 그리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에너지의 효율, 이 그림에서 에너지의 효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영향 단계 대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도달했느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80분의 26.8 곱하기 100%, 얘가 생산자로부터 1차 소비자로 가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고요, 얘로부터 2차 소비자로 가는 1차 소비자로부터 2차 소비자로 가는 에너지 효율은요, 26.8분의 1.2 곱하기 100가 되는 거고요, 2차 소비자로부터 3차 소비자로 이동할 때 에너지 효율은 1.2분의 0.1 곱하기 100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의 효율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280분의 26과 1.2분의 0.1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즉 영향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한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체수나 생체량과 에너지량 같은 경우는 영향 단계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가 됐지만 이 영향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요 역피라미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의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넘어갈 때 1차 소비자로부터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효율은 증가하더라. 이것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면 앞에 전에 봤던 이 그림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게 되면 4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순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뱀에게 준다. 이게 틀린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환경으로 방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부피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장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가 뱀으로 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요거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식을 합니다. 둘 중에서 농작물 경작에 땅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얘는 에너지 효율 을 따지면 돼요. 사람은 최상위 포식자죠. 그러면 이 상위 포식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가져갈 것은 두 개 중에 어떤 거냐가 되는 거죠. 채식은 넓은 면적에 풀이 길러지고요. 이걸 인간이 직접 먹어야 합니다. 근데 육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넓은 면적에서 소를 키워서 이 소를 인간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열의 손실이 일어나고요. 생장에 대한 에너지 손실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간이 똑같이 배부르려면 육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더라. 그러니까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열 에너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땅이 많이 필요한 것은 육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림 삼각형으로 그렸던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했어요. 생태 통로라는 것을 하면서 생태계 파괴는 사람이 많이 일으킵니다. 수질오염, 밀렵, 뭐 이런 것들, 뭐 환경오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파괴를 시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숲의 단절화예요. 단편화, 단절화. 생명체들은요,
요 가장자리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있고요. 요 내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보통 상위 포식자로 곰 같은 애들이요. 우리 숲에 들어가면 곰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내부에 살고 있고요. 노루나 토끼 같은 하위 포식자들, 걔네들이 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 면적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내부 면적은 요 전부를 포괄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났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이 도로 때문에 가장자리의 면적이 늘어나요. 요만큼 늘어나게 되죠. 여기도 늘어납니다. 가장자리의 면적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요 내부의 면적은 도로 하나 냈을 뿐인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원래 곰 같은 애들은 상위 포식자들은 면적이 넓어야 잘 살아요. 근데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곰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생태계의 단절하는요, 내부 종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거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생태계 면적이 요럴 때 100%를 생존을 했다. 근데 이렇게 단편화가 일어났다. 여기가 이제 개간이 된 거죠. 이 개간이 됐을 때 86%가 생존을 한다면 얘가 단절됐다, 도로가 났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되니까 더 내부가 줄겠죠. 생존율이 확 떨어지더라. 여기에서 이제 요 이음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생태 통로라고 보는 거고요. 이 생태 통로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렸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분절하던 생태계를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입니다. 이 생태 통로의 문제점이 내부종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 통로를 보통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 생태 통로는 가장자리 종의 이동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내부종은 가장자리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 고립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종에게는 진짜 치명적인 것이 생태계 분절하다, 단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